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5부 선창. 대부리가 귀돌의 옆구리를 찌르며 이죽거렸으나 귀돌은 그냥 부처님처럼 언제나 그 얼굴로 앉아 있었다. 암튼 귀돌이 형님, 여자 하나는 잘 물었어요. 호래비는 이가 서말이고 과부는 은이 서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귀돌이 형의 그 과부는 은이 아니라 금이 서말이라고. 팔봉의 말에 대부리와 짝귀의 입이 해벌어졌다. 그렇게 부자 과부인가? 짝귀가 물었다. 선창거리에서 큰 자파점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파점을? 짝귀는 연신 놀라는 얼굴이었다. 세상에 원, 등짐 몇 번 저 날라주더니만 그럼 복덩이를 덜컥 물었지 뭐요. 복 없는 놈은 넘어져도 새똥에 입을 맞춘다더니 천하의 팔남봉한테는 금가락지 안 해준다고 팽 돌아져서 목포까지 가버린 월선이 같은 년이나 걸리고 보잘것없는 귀돌이 형한테는 그런 딸린 식구가 있는 과부인가? 짝귀는 김귀돌이가 사귀고 있다는 과부한테 관심이 많은 듯 자꾸자꾸 시시콜콜 캐물었다. 딸린 강아지 하나 없이 혼자 몸이니까 금이 서말이지요. 머지않아서 이 귀돌이 형이 말이요, 선창거리 자파점에 진짜 쥐인이 될 거요. 팔봉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짝귀 형님, 팔봉이 말 믿지 마시오.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술 마신 것 같지 않게 무럭새 꽃 같은 얼굴빛에 정신이 또렷해 있는 귀돌이가 정색을 하고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니 귀돌이 형, 내 말이 어째서 그러? 팔봉이가 따지듯 물었다. 내가 자파점 바깥주인이 되다니 천부당 만부당합니다요. 귀돌이 애써 부인을 하였다. 그건 또 무슨 잠꼬대요? 팔봉이가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이 사람아, 그 여자 과부가 아닐세. 그제야 팔봉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는 버릇처럼 큰 눈을 여러 차례 꿈쩍거리고 나더니 귀돌이의 무릎 쪽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말했다. 아이고, 과부가 아니라면 남자가 또 있다는 말이오? 아니면 우리들 몰래 슬쩍 형님하고 혼례를 치렀다는 게요? 이 사람아, 재물포 바닥에 본 남편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네. 아니 귀돌이 형님, 그렇다면 형님은 여태껏 유부녀와 놀아났다는 말이오? 유부녀는 아니지. 과부도 아니다. 유부녀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뭐란 말이오? 실은 형님. 귀돌은 팔봉이와는 아무래도 말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듯 짝귀 쪽으로 무릎을 돌려 앉으며 입을 열었다. 실은 형님, 그 여자가 알고 보았더니 같은 제주 서귀포 태생이지 뭡니까요? 제주를 들락거리며 약초 장사를 하던 재물포 사람과 혼인을 해서 살다가 남편이 첩을 얻어 나가는 바람에 갈라서게 된 게지요. 혼자서 천덕꾸러기가 되어 살다가 재물포가 개항이 되면서부턴
잡화점을 시작한 것이 몇 년 동안에 쏠쏠하게 돈을 모았답니다요. 그렇다면 시방도 헤어진 남편과 떨어져 산다 그 말인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짝귀가 귀돌이의 말을 허리를 자르며 물었다. 떨어져서 산다는 게 뭡니까요? 어쩌다가 마주치면 아는 체도 안 한다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남편이 지금은 폭삭 망해갖고 거렁뱅이가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남편을 다시 불러들일 생각이라도 하고 있다는 겐가? 참만해요. 그럴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하던디요. 벌써 헤어진 지가 10년도 넘었다는데요, 뭘. 게다가 자식도 하나 없으니까 뭐. 그렇다면 왜가 걱정이요? 대부리가 불컥거리는 목소리로 내뱉었다. 아무리 남남이 된 지 오래됐다고는 해도 재물포 바닥에서는. 귀돌은 고개를 숙이며 한사코 좌중의 시선을 피했다. 이런 멍텅구리. 그렇다면 말일세 두 사람 뜻만 맞는다면은 잡화 좀 걷어치우고 다른 고장으로 가서 살면 될 게 아닌가. 대부리가 나무라듯이 다시 쏘아붙였다. 그걸 몰라서 그런가? 귀돌은 답답하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대부리를 쏘아보았다. 시방 재물포에서 한창 장사가 잘 되고 있는디 어디로? 그 여자 생각은 어떤가? 짝귀가 정색을 하고 다시 물었다. 그냥 내가 좋다고 그러대요. 고향 사람이라서 그런가는 모르죠 뭘. 그렇다면 귀돌이 자네가 넌지시 한번 운을 떼어보게나. 새로 개항이 된 목포로 내려가서 살자고 말일세. 짝귀의 말에 귀돌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잠시 좁은 골방에 침묵이 무겁게 덮쳤다. 술이 취한 데다 밤이 깊어 온몸이 진흙처럼 가라앉은 때문이었다. 참, 내가 데려왔던 단소쟁이 전서방은 시황도 응신청에 잘 있지? 대부리가 말없이 자울자울 졸다 말고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개운차는 얼굴로 팔봉이와 귀돌이를 한꺼번에 둘러보며 다급하게 물었다. 그 사람 재물포 바닥 뜬 지가 언젠데? 팔봉이가 관심이 없다는 투로 대답했다. 재물포를 뜨다니 어디로 갔는디? 대부리는 서울에서 그의 식솔들을 데려오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되물었다. 그는 상한 몸으로 서울을 떠나오면서도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지랄 같았던 것이다. 두 형님들이 응신청을 떠난 지 한 달가량이 있다가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면서 그냥 나갔죠. 그 사람 단소소리 하나는 그만이었죠. 집에 갔다고? 집에 갔으면 사람 남지는 못했을 텐데. 대부리는 혼자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단소장이 전서방이 재물포를 떠난 것은 대부리가 서울에 있는 그의 식솔들을 데려오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약조를 한 대로 그의 식솔들을 재물포로 데려다 주었던들 그는 지금쯤 재물포 바닥에서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을 것이었다. 어쩌면 단소장이 전서방은 상전에게 돌아가 팔자댐으로 비렁뱅이가 된 상전의 외아들을 죽게 하였다는 덤터기를 쓰고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대부리는 뼈저리게 탄식하면서 눈을 감아버렸다. 그때 단소장이 전서방의 모습이 선하게 떠오르면서 어디선가 애원성의 단소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그 단소 소리는 이내 화살처럼 그의 심장 깊숙이 박혀왔다. 천팔봉이와 김기돌은 봉창이 희번하게 밝아올 무렵에야 얼핏 노루잠으로 눈을 붙인 둥 만둥하였다가 해가 벌겋게 떠올라서야 아침을 먹고 불이 나게 일터로 나갔다. 팔봉과 귀돌이가 일터로 나간 뒤 대부리와 짝귀는 아침을 먹자마자 곧 잠에 떨어졌다. 해가 상투머리에 올라앉아서야 잠이 깬 두 사람은 어둠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일본인 거리에 휘황찬란한 불빛이 밝혀진 후에야 조심스럽게 주막에서 나왔다. 대부리도 통잠을 자고 나니 한결 몸이 가벼워진 듯 싶었다.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고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권대길은 대부리와 짝귀가 잠깐 동안 거리 구경을 하고 오겠다고 하자 펄쩍 뛰며 앞을 가로막아 섰다. 이모부 걱정 마세요.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테니까요. 짝귀가 실실 웃으며 말하자 이놈아 내깟 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대부리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구만 그려. 하고 눈을 흘겼다. 이모부가 대부리를 끔찍하게도 생각하시는 연유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너무하십니다요. 등골 사나서 어디 살겠나며. 짝귀는 실없이 웃으며 대부리를 때밀다시피 하여 쌀이째 언덕바지를 내려왔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컴컴하고 썰렁한 조선인촌 고삿을 빠져나와 일본인 조개 안으로 들어서자 딴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 제물포 거리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옛날보다 더 넓어진 일본인 조개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대불호텔에서 세관청에 이르는 선창거리도 점포가 꽉 들어찼고 처음 보는 2층 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제물포 일본인 조개와 선창거리는 서울의 진국의 일본인 거리 못지않게 번창했다. 새로 생긴 요리집 간판도 여럿 눈에 띄었고 당구장이며 극장, 긱다점도 있었다. 야, 여기가 어디 우리나라란가? 짝귀가 기모노 바람으로 전깃불이 휘황한 거리를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일본 사람들을 보고 불만스럽게 내뱉었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도 아니니 도대체 어느 나라일깝쇼? 대부리도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몸은 우리나라 땅일진데 다른 나라 옷을 입고 있는 것이나 진배 없는 일이구만. 짝귀의 말에 대부리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리는 실로 마음이 답답하였다. 만민공동회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에는 세상 살맛이 있었는데 독립협회가 박살이 나버린 뒤로는 동학군이 크게 패하여 풍비박산이 나버렸을 때만큼이나 마음이 허심해졌다. 따지고 보면 그가 살아온 길지 않은 세월 중에서 가장 오달지고 걱정이 없었던 때는 양진사댁 종노릇을 하면서 큰 소리치고 보스세를 받으러 다녔던 시절이었던 것 같았다. 또한 영산포 선창에서 좋은 창에 목대잡이 노릇을 할 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편했었다. 그러고 보니 그의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된 것은 새끼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방석호와 함께 세곡선에 불을 지르고
말바우 어미를 꿰어차고 집을 떠난 뒤부터였던 것 같았다. 그 뒤부터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풀려나가지를 않았다. 짝귀의 말 맞다나 세상 돌아가는 속을 알면 그게 병이 된다는 게 정말인 듯 싶었다. 대부리의 생각에도 세상을 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를 때가 더 마음이 편했었다. 바늘귀로 하늘 보듯 살아왔던 양진사 댁의 비자 시절에는 먹을 욕심, 입을 욕심, 잠자는 욕심 외에는 도무지 걱정이라는 것을 몰랐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았다. 영산포 선창에서 목대잡이 노릇을 하면서 양진사의 사람답지 않은 행위며 죄를 뒤집어쓰고 옥에 갇힌 새끼네 사람들의 억울함을 알고부터 그의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였다. 그러다가 양진사의 비행을 더 참지 못해 세곡선에 불을 지르고 새끼네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준 뒤 고향에서 도망쳐 나와 장성 백암산의 동학도들과 한 패거리가 되고 나서 그의 눈에 비춰온 세상은 옛 세상이 아니었다. 노루목의 양진사 댁 종노릇을 하면서 바늘귀로 하늘 보듯 살아왔던 그로서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발견한 것이었다. 동학군이 되어 죽기를 무릅쓰고 탐악한 관속들을 들이치고 그러다가 패하여 재물포에 숨어들어 몸을 피하고 살면서 두더지의 발톱에 찍힌 지렁이처럼 외세에 눌려 나라가 좀 먹히는 것을 눈 번연히 뜨고 보아왔고 서울에 다시 숨어들어 있는 동안 만민 공동회의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외쳐보다가 종당에는 날개 잃은 제비 새끼처럼 재물포로 기어들어온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비겁하고 부끄러운 것인지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듯 하였다. 세상 일에 눈을 뜬다는 것이 이처럼 괴로운 것인지 그는 미처 알지 못했다. 짝귀 형님, 이러지 말고 우리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두더지 모양 흙이나 파묻고 삽시다. 선창거리를 걷고 있던 대부리가 걸음을 멈추며 괴로운 듯 말했다. 아, 그렇다고 마음이 편할 것 같은가? 짝귀가 묻는 말에 하기야 그렇다고 마음이 편하지 않겠지요 하면서 대부리는 한숨을 토해냈다. 어차피 우리는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었네. 아, 그렇다고 이제 와서야 되돌아설 수도 없지 않은가? 기왕지사 버린 몸이니 가는 길을 갈 수밖에. 그렇다면 형님, 다시 옛날 모양으로 백암산이나 이밤산에 들어가서 그게 뭐 맘 편할지도 모르지? 하기야 동학군들 중에는 더러 산속으로 들어가 산도적이 되기도 했다고 그럽디다마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겐가. 동학군이 산적이 되다니. 그들은 할 일 없이 선창거리를 한 바퀴 돌아 옛날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던 응신청 부근까지 갔다가 휘적휘적 쌀이째 권대길래 주막으로 되돌아왔다. 주막에 돌아오자
팔봉이와 귀돌이가 오래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에도 그들은 주막집 골방에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술 타령을 하였다. 그와 같은 일이 매일 계속되었다. 낮에는 권대길래 주막의 골방에서 해가 엉덩이에 불을 질러대서야 부수수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미적거리며 시간을 보내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얼핏 거리 구경을 하고 돌아와서 밤에는 네 사람이 무릎을 맞대고 회포를 풀고 술 타령을 하는 것이 정해놓은 일가가 되었다. 제물포 쌀이째 야트막한 언덕배기에 구절초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툭 터진 해안을 따라 묶음으로 드밀고 올라온 짭짤한 갯바람이 가을날의 부드럽고 섬세한 햇살을 명주실처럼 가늘게 갈기갈기 찢어 밝혔다. 쌀이째 주막에는 권대길래 부부가 한가하게 제물포 바다를 내려다보고 앉아 있었다. 햇살과 바람이 넉넉한 가을날이다. 권대길은 술청에서 밖으로 꺼내놓은 평상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구절초 꽃향기를 실은 짭짤한 갯바람이 휙 불어와 희끗한 잡은치를 건드리자 천천히 눈을 뜨고 바다 쪽으로 잠에 취한 눈길을 던졌다. 순영이 아버지, 잠이 쏟아지면 들어가서 주무시지요. 권대길의 처가 돌담 무너지는 소리로 쏘아붙이자 권대길은 멀거니 아내를 바라다 보았다. 직죽폭폭 화풍 타고 서울이나 한번 댕겨오자니까요. 새불고개 정거장까지 화통을 탄다 치면 담배 한 대 참도 안 되어서 서울에 닿는다고 안 오든가요? 아침부터 권대길의 처는 제물포가 개항된 지 16년 만에 뚫린 경인철도의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갔다 오자고 성화였다. 그 즈음에 제물포에서는 기차를 타고 서울 나들이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걸어서 하루길이 되는 서울까지 쇠토막길 위로 설마처럼 미끄러지는 화통을 타고 달리면 1시간 반 남짓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권대길의 처도 철도가 개통되던 날 쇠불고개까지 달리는 화통 구경을 갔었다. 그날 쇠불고개 정거장에서는 아침부터 농악대가 거칠게 울어댔고 징이며 꽹가리, 북, 장구 소리에 마음이 달든 개항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개통식장에는 키가 크고 얼굴이 허여멀건한 코쟁이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제물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타운샌드 양행의 타운샌드 사장, 세창 양행 지점장인 독일인 칼 바틀러를 비롯하여 데브로텔의 주인 후리 리키따로와 청관의 거상 동순태의 얼굴도 보였다. 권대길의 처는 경인선이 개통되던 날 쌀이째 마을 사람들과 쇠불고개 기차 정거장에 구경 가서 처음으로 이들 외국 사람들을 보았다. 순영이 아버지, 왜 꿀먹은 쟤네 모양 그러고만 있수? 권대길의 처가 도시 대꾸가 없는 남편을 향해 재우쳤다. 그녀는 남편에게 또 통발이 맞을 것을 각오하고 바득바득 기차 타고 서울 구경을 가자고 졸라대는 것이었다. 이놈의 예펜나가
배통이 따뜻한 모양이구만. 두 사람이 서울에 갔다 오자면은 화륜차 왕복상만 해도 4원이나 되는지 그 많은 돈을 쓸데없이 내버려. 4원이면 쌀이 2마리여. 이 속창을이 없는 예편네야. 권대길은 아내를 향해 창해에 친 쥐 눈 모양을 하고 쏘아보며 나무람하였다. 1등석이 1원 50전이고 3등석은 1원도 안 된다던데요. 눈 다 감고 4원 베리는 셈치고 갔다 옵시다. 화통 타고 서울 가서 우리 순영이도 만나보고 학교 구경도 좀 하고, 대추나무집 부부도 요 아래 막동이네 식구들도 화통 타고 서울 구경 왔답디다. 화통이 어찌나 빠른지 꼭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 같답디다. 계명시대 살면서 화통 한번 못 타보고 죽는 것도 한이 될 것이오. 그러면서 권대길의 처는 남편 옆으로 바짝 다가앉아 오른손으로 턱을 받치고는 남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제물포 쇠불고개에서 경인철도 개통식을 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기공식이 있은 지 꼭 2년 반 만에 철도가 놓이고 쇠불고개 정거장에서 서울 노량진까지 화륜차가 하루에 2차례 왕래하게 되었다. 이 경인선 철도의 부설권을 따낸 사람은 미국인 모스였으나 공사를 맡은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이 모스로부터 부설권을 매수한 것이었다. 모스가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따낸 것은 가보년 난리가 일어난 지 2년 후인 1896년 3월이었다. 고종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에 파천되었을 무렵이었다. 임금을 연금하다시피 한 러시아 공사가 조선의 이권을 마음대로 다른 나라에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이 무렵 조선의 철도 부서권을 따내기 위해 미국, 영국, 불란서, 일본 등 여러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나라 중에서 일본은 조선의 철도를 부설하여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을미년 8월의 중전시해 사건으로 조선 조야의 백이배일 감정이 팽배해 있던 터라 아무도 일본의 철도 부설권을 주자고 나서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사이에 미국인 모스가 재빨리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얻어내고 말았다. 조선에서 철도 부설권을 따내는데 실패한 일본은 미우라 등 40여 명을 본국으로 소환하기에 이르렀으며 몇 사람은 책임을 물어 투옥시키기까지 하였다. 철도 부설권을 따낸 모스는 미국으로 건너가 투자가를 찾았으나 미국의 재산가들은 조선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판국이라 아무도 선뜻 돈을 대주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모스가 미국 안에서 투자가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 일본이 모스에게 접근하여 쉽게 부설권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공사를 착공한 지 2년 반 만에 개통된 경인철도는 제물포에서 노량진까지 기관차 4대와 객차 6량이 달렸는데 막상 화륜차를 타는 사람은 없고 구경꾼들만 몰려들었다. 그 때문에 경인철도 합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철도는 증기와 기계의 힘으로 여객과 화물을 싣고 육상을 쾌주할 것이니
경인철도는 즉 경성과 제물포 사이 80리간의 부서라는 철도요. 그 속함은 피할 것이 없나니라. 그리고 경성에서 마포, 용산을 걸어갔다 오는 시간이면 제물포를 왕래하는 것이 넉넉하고 값도 싸다. 찬에는 상등 구별이 있으며 유리창은 바람을 막고 교인은 안좌에 편하고 대소변까지 별방을 판비하니라. 철도회사에서 이렇듯 승객유치 광고를 써붙이고 법석을 떨었으나 제물포 서울 간 화륜차는 언제나 텅텅 비었다. 그것은 요금이 비싼 탓이었다. 제물포에서 서울까지 하등의 운임이 1원이었으니 왕복의 값을 따지면 쌀이 한 말 값이었던 것이다. 부자들에게 쌀 한 말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으나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야 죽을 끓여 먹으면 한 달은 연명할 만한 식량이었다. 제물포에서 서울까지 화물차와 객차가 왕래하고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80리길을 걸어 다녔다. 80리길이라면 장정의 걸음으로도 새벽 미명이 밝아올 무렵에 발행한다 해도 부지런히 걸으면 밤중이 되어야 서울에 당도할 수 있었다. 정이 서울에 가고 싶으면 걸어가세. 권대길이 고개를 외로 꼬고 토라져 앉아있는 그의 처에게 말했다. 핑계가 좋아서 사돈네 집에 가겠소. 여기서 서울이 어딘데 걸어가자고요? 먹을 것 없는 제사에 절만 죽도록 한다더니 내가 당신한테 헛공을 들인 거구만요. 이 다음에 우리 순영이 오면은 따라가고 말 테니 영감 혼자 잘 살아보시구랴. 권대길의 처는 눈꼬리를 빳빳하게 세워 남편을 무섭게 찔러보았다. 권대길은 그런 아내의 눈길을 따갑게 느끼면서도 짐짓 못 본 척 턱끝을 쳐들고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주막의 눈썹 차양에 하오의 마지막 햇살이 느슨하게 비끼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시각이면 탁배기 한 잔 둘러 마시고 일본 조개와 선창거리를 한 바퀴 어정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맥이 빠진 얼굴로 돌아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한바탕 욕을 퍼부어대곤 하는 것이었다. 이날만은 해넘이 무렵이 다 되도록 주막의 오동나무 그늘 밑 평상 위에 퍼질러 앉아 있기만 하였다. 그는 목이 칼칼하여 탁배기 생각이 간절하였으나 이상하게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았다. 일본 조개를 돌아보고 나면 괜히 관둘 배 앓듯이 속만 상했기 때문이다. 권대길은 벌렁 몸을 뉘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대부리와 짝귀도 어느 날 쇳불고개에 있는 화륜차 정거장에 가보았다. 그들은 철도를 구경하였다. 하나 우리 땅을 가로지른 그 철도는 실상 일본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경인선 철도 부설권은 미국인 모스가 따냈으나 결국 실속은 일본인의 손에 넘어가고야 만 것이 아닌가. 일본인에 의해서 일본의 자본으로 놓은 경인철도는 당초 제물포의 남변을 통과하여 시가에 들어와서 세관청사 부근에 역을 세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본인 소유지의 수용에 말썽이 생기자
마침 독일 명예공사 오즈의 소유지를 무상으로 기부받아 예정을 변경, 웅봉산의 뒤를 휘돌아 선로를 놓고 각국 조차지 안에 정거장을 만들기로 하였다. 일본인의 얄팍한 속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처사였다. 대부리와 짝귀는 화도고개에 올라갔다. 술 한 병을 꿰매 차고 화도고개에 올라온 두 사람은 대낮부터 애꿎은 술을 마셔가며 우울한 심사를 달랬다. 재물포 바닥이 온통 흥청거렸지만 대부리와 짝귀의 마음은 어딘가 씁쓸하였다. 뚜뚜 소리를 질러대는 기차의 기적 소리가 마치 일본 사람들이 기고만장하여 아나무인의 큰 소리를 질러대는 것 같이 들려 심히 불쾌하기까지 하였다. 삽상한 가을바람에 햇살은 명주실처럼 윤기가 자르르하게 출렁이며 바다에 꽂혀 내리고 나무와 풀잎들은 겨울맞이를 하느라 서둘러 마지막 몸치장을 하기에 바빴다. 대부리와 짝귀는 언제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바다와 그 넉넉한 바다보다 더 깊어 보이는 하늘과 윤기 자르르한 햇살에 간지럽게 몸을 비벼대는 나뭇가지들과 풀잎들을 보면서 술을 마셨다. 팔봉이와 귀돌이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짝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대부리는 못마땅한 얼굴로 눈을 흘겼다. 귀돌이와 팔봉이가 쇠불고개로 기차 구경을 갔기 때문이다. 대부리와 짝귀가 재물포로 돌아오고 얼마 안 있어 서울에서 오태수가 왔다. 기차를 타고 왔다고 하였다.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구더구만. 노량진에서 화통을 타고 소피 볼 짬도 없이 재물포에 당도했으니 원 꼭 내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기분이더라니까 그려. 오태수는 한동안 기차를 처음 타본 흥분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덤벙거리며 자랑 삼아 잠시도 입을 닫아두지 않았다. 그 화통이 앞으로 우리를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니 좋아하지만 말어. 오태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대부리가 쥐어박듯 말하자 그런 대부리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한 오태수가 약간 심드렁한 눈으로 비껴보더니 화통이 사람을 삼키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유? 하고 따지듯 물었다. 사람뿐만이 아닐세. 앞으로는 그 화통이 삼천리 강토를 통째로 삼켜버릴 텐께. 화통이 무슨 용갈이라도 된단 말이오? 오태수는 여전히 심드렁한 눈치였다. 난생 처음 기차라는 것을 타보고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날 받아놓은 섣달 큰애기 가슴 뛰듯하여 푸짐하게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터에 대부리가 마치 그런 오태수 자신을 나무라기라도 하는 어투로 이야기의 허리를 잘라버리자 심히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었다. 우리 힘으로 두려운 것이라면야 100번 1000번 좋은 일이지. 하지만 철도를 놓은 것이 어느 나라 사람이더린가. 태수 자네도 좀 생각을 해보소잉. 만일에 자네 집에 다른 사람이 금송아지를 들고 와서 위세를 부리면은 기분이 좋겠는가? 똑같은 이칠세. 우리 힘으로 철도를 놓고 우리 힘으로 기차를 들여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그것이 아니네. 재물포가 개양된 것도 마찬가지라네. 어디 우리 힘으로 개양을 한 것인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들 이끝을 생각하고 우격다짐으로다가 한 개양이 아닌가? 그러기 땜시 세관청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기차도 개양도 절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요. 다른 나라 사람들 눈에는 그 춤이 병신춤으로 보일 거요. 대부리는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하였지만 오태수가 그런 그의 이야기를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기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 대부리 형은 세상을 한쪽 눈으로만 보고 사는 것이 큰 병이라니까. 삐딱하게만 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두 눈 똑바로 뜨고 삽시다요.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요? 기차가 댕겨서 나쁠 거 없고 재물포가 개양이 되어서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해지면 좋은 거 아니요? 세상 일을 너무 많이 알아도 큰 병이 되는 거요. 나는 대부리 형이 다 좋은데 솔직히 그것만은 불만이요. 우리 좋을 대로 살면 되는 거요. 오태수의 말에 대부리는 그냥 씁쓸하게 웃고만 있었다. 짝귀는 시종 두 사람의 말을 듣고만 있을 뿐 한마디도 참견을 하려 들지 않았다. 짝귀와 대부리 그리고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온 태수는 쌀이째 건대길의 주막에 앉아서 천팔봉이와 김기돌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대부리는 오태수로부터 대충 서울의 소식을 들었다. 짝귀와 대부리가 재물포로 건너온 뒤 서울은 조용한 가을을 맞고 있다고 하였다. 대부리와 짝귀는 진국의 상여독가로 하야시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하야시란 놈이 그래 대부리를 찾으러 오지 않았단 말인가? 짝귀도 오태수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듯 다그쳐 물었다. 그렇게니까 참 형님들이 재물포로 떠난 뒤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대부리 형이 분명 일본 공사관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말입니다요. 오태수는 그러면서 석연치 않은 눈으로 대부리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혹시 하야시가 제 나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군요. 순영이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무슨 말을 들었는디? 짝귀가 대부리를 보며 다급하게 물었다. 하야시가 곧 일본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더만요. 그렇다고 이 사람아, 도망쳐 나온 자네를 그냥 두고 제 나라로 갈 놈인가? 제 일이 바쁘면 다른 놈한테 인계라도 하기라도 했을 것이 아닌가? 좌우당간 찾지 않은 것만도 얼마나 다행인 일인가요? 하기 그렇구만. 그러고 보니 이제부터는 주막집 골망에서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겠네 그려? 짝귀가 오랜만에 희미하게 미소를 떠올리며 대부리의 등짝을 툭 쳤다. 그렇구만요. 아니 그렇다면 서울서 건너온 뒤 쭉 이 골방에만 처박혀 있었단 말이오? 오태수가 비아냥거렸다. 오태수의 그런 비아냥거림에 대부리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암만 해도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아. 하야시가 나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 되레 마음이 깔짝지근하구만. 이 사람아, 자네를 잡아다가 그만큼 족쳤으면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짝귀 형님은 그놈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요. 그렇게 도량이 넓은 놈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곡절이 있을 거요.
두고 보면 압니다. 대부리는 오태수로부터 하야시가 한 번도 그를 찾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홀가분해진 것이 아니라 되레 불안해졌다. 마치 하야시가 멀찍이서 그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는 것 같기만 하였다. 언제고 다시 덮쳐올지 모를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오랏줄에 묶여있는 기분이었다. 암튼 하야시가 나를 찾지 않는다고 하니 내일부터는 얼굴 내놓고 좀 싸돌아댕깁시다. 대부리는 짝귀와 오태수한테 그의 불안해하는 표정을 보이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소리내어 웃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형님들이 떠난 사흘 뒤에 순영이가 왔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야시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하자 순영이는 별로 이상해하는 눈치가 아닙디다. 그 뒤로 순영이가 만났었던가? 짝귀가 물었다. 딱 한 번 오고 그 후로는 오지 않았어요. 대부리 형이 없는 줄 아는디 상여뚜까엔 못 알아오겠어요. 오태수는 그렇게 말하고 대부리의 표정을 훔쳐보았다. 해넘이 무렵에야 팔봉과 귀돌이가 함께 돌아왔다. 두 사람은 주막의 골방에 들어서서 오태수를 보자 약간 뜨악해하는 얼굴로 빳빳하게 서 있기만 하였다. 팔봉과 귀돌은 대부리한테서 오태수가 며칠 안으로 제물포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과 그들한테서 빌어 쓴 투전 미천을 갚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었다. 팔봉이 이제야 나타나서 미안허이. 귀돌이 형님도요. 오태수는 아직 불을 밝히지 않아 어두컴컴한 골방 안에 장승처럼 빳빳하게 서 있는 팔봉과 김귀돌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두 사람을 대하는 오태수의 표정에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이 뚜렷했다. 그러나 팔봉과 귀돌은 그냥 말없이 서 있기만 했다. 앉지 않고 왜들 서 있는 겐가? 짝귀가 희끄무레한 어둠 속에서 팔봉이와 귀돌이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대부리가 석유 등잔에 불을 밝히는 것과 때를 맞춰 자리에 앉았다.